네, 저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표법을 가르치는 한경훈 변리사라고 하고요. 좀 오전 타임에 제가 기초를 시작한 게 되게 오랜만이어서 약간 그 분위기가 약간 좀 무거운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가볍게 들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내용은 네, 오늘 일단 진도를 나가긴 할 건데 그 OT만 한다고 생각해서 오셨으면 약간 당황하셨을 수 있는데요. 오늘 진도 나갑니다. 왜냐면은 앞에서부터 진도를 좀 차근차근 빼야 뒤에서 이제 좀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 웰컴 클래스 강의를 혹시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은 오늘이나 내일 이제 가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는 55회로 합격을 해서 이제 3년의 수험 기간을 거쳐서 3시로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겪었던 동차 기득 3시의 어떤 공부 과정과 그때 느꼈던 점들을 좀 같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승상표법 시리즈의 이제 저자고요. 제가 그 웰컴 클래스에 이 세 가지 항목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상표법이 이제 어려운 이유와 공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지, 그리고 공부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네, 그거는 여기 자료에는 없고 그 웰컴 클래스에 한번 보시면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에 두 가지는 넘어가고 그 마지막 부분에 공부보다 중요한 거와 관련해서 공부 방법보다 이 생활 방법이 더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좀 추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기초 GS의 첫 강의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민사소송법 강의 이미 듣고 있으시죠? 네, 아직 시작을 안 하셨다면은 네, 다음 주에는 꼭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개괄적인 그 방향을 잡고 가면 좀 더 이제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른 과목까지 포함을 해서 일주일 전체를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하면 좋을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주간 루틴이고 이 뒤에는 일간 루틴인데 이거는 일주일 동안의 그림이고 다음 페이지는 이제 하루의 전체 스케줄링을 하는 방법입니다. 일주일 중에서 네, 6일을 공부하고 이제 하루를 휴식하는 거를 이제 큰 틀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토요일 저녁에 이제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에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시면은 아니면은 뭐 독서실에 가시면은 이제 GS 단권화라는 거를 그 토요일 당일에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적용이 되는 얘기입니다. 네, GS 단권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다음 주에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 약간의 그 괴로움을 느끼실 텐데요. 그 괴로움을 느껴보신 다음에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더 잘 들리거든요. GS 단권화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GS 복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해야 되는 거는 그날 수강하신 이제 특허 상표에 GS 푸신 거 그거를 집에 가서 복습하는 거까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네. 목표를 그렇게 높게 잡지 않았어요.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암기. 네, 다음 날 거를 암기. 만약에 이걸 주중에 미리 하셨으면은 그날 요것만 하셔도 괜찮고 네, 요거 주중에 너무 바빠서 못했다. 그러면은 다음 날 거 원래 이제 전날에 외워 좀 잘 외워지잖아요. 바로 전날에 딱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글자 좀 반가우실 것 같은데 이제 일요일 저녁에 네, 휴식을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학원에서 수강을 하신 분들은 디자인 보호법은 이제 4월에 개강을 하고 저작권법이 이제 3월에 개강을 하는데요. 3월에 들으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네, 이때 한번 참아 주시고 그러니까 3월, 4월 중에 보통 한 번만 기초를 듣습니다. 선택 같은 경우에요. 그럼 둘 중에 한 번은 이제 3GS를 해주셔야 돼요. 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때 한 번 참아 주셔야 되고 그 둘 중에 아닌 달에 일요일 저녁에는 네, 휴식을 취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휴식은 월요일 저녁까지 네, 취해 주셔도 돼요. 네, 저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었냐면은 학원에 이제 오니까 저는 이제 집이 강북이어서 강남 쪽 약속을 일요일 저녁에 잡고 그 집 주변에 강북 쪽에서 약속을 잡을 때는 이제 월요일 낮이나 오전에 이렇게 약속을 잡았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MBTI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데 2인분들과 I인분들의 휴식 방법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거의 항상 약속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건데, 휴식을 이제 한번 취하기 시작하면 일단 좋잖아요. 네, 일단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끝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월요일 저녁으로 꼭 잡아주셔야 돼요. 월요일 저녁. 이 월요일 저녁에 무조건 공부하는 장소로 되돌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연어처럼 그 장소에 다시 회귀를 하셔서 다시 그 루틴의 시작을 딱 이때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주 공부가 진행이 돼요. 만약에 여기서 못 돌아간다. 그러면은 한 목요일, 금요일쯤에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이번 주 GS 또 쓸어 가야 되는데 하면서 그때 공부를 시작하시면 이미 늦어요. 한참 늦어요. 그래서 이때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 저는 시간도 정해놨어요. 19시. 약간 군대 그 휴가 복귀하듯이 네, 돌아가서 이때 그냥 무조건 앉아야 돼요. 무조건 자리에 앉아가지고 뭘 하냐면은 일요일 거 복습을 아직 안 했잖아요. 일요일 거를 이따 하는 거예요. 제 이 스케줄은 굉장히 양심적입니다. 놀면서 동시에 복습을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네, 노는 거 확실하게 노시고 휴식을 취하시고 그 다음 날 저녁에 일요일 걸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주간 계획을 그때 세우시는 거예요. 네, 아무리 내가 계획형이 아니고 MBTI가 J가 아니고 P다, 극성 P다. 저도 극성 P예요. 근데 극성 P도 계획표, 공부할 땐 계획을 다 세웁니다. 네, 공부할 때 계획 없이 하시는 분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그 계획 없이 가능한 방법도 있죠. 그냥 쉴 틈 없이 공부하는 방법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휴식을 취하시면서 일주일을 잘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표를 세웁니다. 대단한 계획을 세우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인드 세팅 하시면 돼요. 이번 주에 민속 강의 몇 개 들을 거고, 복습 어느 범위 정도 해야 되고, 나 몇 시쯤 일어나서 몇 시쯤 대충 몇 시간 공부 채우면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개략적인 마인드 세팅을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근데 침대에 누워서 해도 똑같지 않나요? 침대에서 누워서 하면은 그 다음날 복귀가 안 돼요. 그래서 꼭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 자리에 앉아서. 그리고 나서 월요일 저녁부터 여기 잘못 들어왔네. 월요일 저녁에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전주 내용을 복습을 해주시고, 그다음 GS 단거나 복습을 하는 건데, 자, 이 전주 내용을 복습하는 거는 진도 나간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처럼 이제 진도를 나갔잖아요. 요거 다음 주. 그리고 다음 주 되면은 쓰기를 1시간 하시고, 1시간 하고, 그다음 강평을 설명을 1시간 정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2시간 정도 진도를 나가요. 그러면은 요 진도 나간 거 있죠? 요거를 그 다음 주 화수목금에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쓰기 하신 거 있죠? 요거를 GS 단권화를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네요. 이 쓰기 한 거는 당일 또는 월요일에 복습을 GS 단권화를 하시는 거고요. 단권화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화수목금에 그 진도 나간 거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GS 단권화를 해놓은 거를 여기서 이제 GS 단권화 복습이란 걸 합니다. 이 GS 단권화 방법은 다음 주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단권화는 말 그대로 책에다가 그냥 적어놓기만 하는 거고요. 이 단권화 복습은 적어놓은 거를 이제 읽고 이해하는 거예요. 제대로 GS를 공부하는 건 사실 다음 주 주중에 하는 거고요. 토요일이랑 월요일은 한 30분 정도 내외로 옮겨 적는 작업만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손으로 적는 작업. 여기가 실제 공부하는 작업. 네, 이렇게 됩니다. 이 6+1 이렇게 제가 몇 년간 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다 같이 해주셔야 돼요. 네, 다 같이. 그러니까 남들 6일 공부할 때 나는 7일 해야지 하면서 하루 더 공부해야지,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왜냐면은
이러면 인플레이션 생겨요. 네. 공부를 다 같이 적게 하면서 그 안에서 어차피 상대평가잖아요. 다 같이 쉴 거 쉬면서 6일만 제대로,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저희가 다 같이 약속을 정해서 네, 실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자연스럽게 여기에 수렴합니다. 심지어 이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사실 높지 이게 줄어들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루 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유튜브 쇼츠나 이제 이런 거 가끔 보면은 그 뭐 공신이나 아니면 예전에 이제 그 전설적이었던 뭐 고승덕 변호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영상이 가끔 뜰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 이제 정규 분포에서 이 끝에 여기 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랑 나를 비교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평균의 삶을 살고 있고 거기서 뭐 남들보다 조금 나은 점이 뭐 있고 조금 못한 점이 있고 이런 거를 대충 이렇게 골고루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공부 스탯을 말렙을 찍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여기랑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 휴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의 장점이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쉬잖아요. 그러면 그 수험에서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누구와 상대적이냐? 밖에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네. 나는 이제 독서실 들어가고 도서관 가고 힘들게 이렇게 뭔가 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웃고 있네. 저 사람들 뭔가 기분 좋아 보이네.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내 친구들 지금 뭐 자리 잡아서 뭐 하고 있네. 아니면 뭐 최근에 뭐 좋은 일이 있대. 뭐 이런 얘기들. 누구는 뭐 주식 산대 뭐 올랐대. 이런 얘기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원래 인생이 그렇잖아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일 수 있는데 그들도 다 고통이 있어요. 네, 다 힘들게 살아요. 직장인분들이 일주일에 이틀 쉬잖아요. 이틀을 쉬는데 토일을 정말 다 알차게 시간을 보내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고 하루는 보통 그냥 잡니다. 집에서. 그리고 하루 정도만 뭔가를 하는데 이 월요병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다가 일요일을 충분히 이제 휴식을 못 취해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쉰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삶이다. 네. 그래서 이게 수험생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의식을 조금 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1차 공부를 하시면서는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좀 덜 느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일주일 동안 사실 큰 기복 없이 특히 후반부 가면은 그냥 객관식 문제풀이 위주로 하다 보면은 머리를 그렇게 많이 안 써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GS 쓰기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하는 그 관념이 굉장히 강해지실 거예요. 원래 주말이 좋아야 되는데 주말이 더 싫어요. 월요일이 좋아요, 오히려. 월요병을 바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월요일을 충분히 휴식을 취해 주시면서 체력을 비축해 놓고 화수목금 열심히 그냥 생활하시다가 토일에 에너지 다 쏟고 다시 일요일에 탈진해서 또 휴식을 취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걸 수축과 이완이라고 그 앞에 표현을 했었는데 그 수축과 이완을 충분히 잘 해주시면은 일주일씩 그냥 곱하기 n번 하시면 시간 잘 갑니다. 그러면 화수목금이 이제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하는 날이고 토일은 그냥 끌려오시면 돼요. 강의에 그냥 끌려오시면 되는데 혼자 이제 일주일은 살아야 되잖아요. 주간에. 그때 하루하루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냐. 민소는 일단 강의를 들으시는 기간이기 때문에 5시간 정도를 들으시면 아마 강의 거의 다 듣거나 아니면 시간 조금 남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1시간을 붙여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특허 상표는 합쳐서 3시간 정도 주중에 말씀드린 겁니다. 선택 과목은 1시간 또는 그 공학 과목 혹시 선택자가 있으시면은 베이스가 아마 보통 있는 분들이 요새는 공학 과목을 선택하시기 때문에 자신 있으시면 하루에 30분만 하셔도 되고 일주일에 한두 시간만 하셔도 돼요. 네, 자신 있으시면. 그리고 이제 자투리 시간 30분을 따로 확보를 합니다. 벌써 뭐지? 싶으실 거예요. 6, 3, 1, 10, 30 하면은 10.5예요. 10.5. 하루 10시간을 공부를 하라는 거냐? 이상적인 걸 말씀드린 거예요. 네, 우선순위로 치면은 얘가 1순위.
민소 공부가 1순위입니다. 주중에는 무조건 민소가 1순위. 이거 다 하고 시간이 남으면 이제 하나씩 하시면 돼요. 네, 하나씩. 요 순서대로. 그럼 민소는 일단 강의를 들으시잖아요. 3월에 기본 강의를 완강을 하시고 4월에 사례 강의 완강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약 5시간 정도 제가 특히 그 이창은 선생님 강의를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하루에 5시간 정도씩 들으시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이게 22+5인가요?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현강에서 이만큼 하시고 이제 5강의가 따로 강의를 올려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그 한 달 안에 어쨌든 가능한 코스로 되어 있으니까요. 쭉 들으시면 되고 자, 그리고 복습하실 때 이게 어떤 공부든 처음 공부하면은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1차 민법 할 때 생각해 보시면은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또는 객관식의 정답률을 올리는 데 있어서 민법을 내가 이 정도까지 할 필요 있었나? 이런 생각 아마 드실 거예요. 이 민서도 마찬가지인 게 아니 2차는 서술형이니까 책 싹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그게 좀 무서운 거긴 해요.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책을.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습니다. 내가 아니라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일단은 맵을 그려야 돼요. 이 책 전체가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고 이거는 페이지를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막 너무 많이 보면 내가 거기 몇 페이지 몇 번째 문장에 그거 있는 거 막 생각이 나 이게 아니라 이 개념이 어느 목차 아래 있는지 어느 조문의 어느 요건과 관련된 판례인지 이런 거를 이제 주소라고 하는데요. 주소. 개념의 주소. 이 주소가 민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정형화되어 있어요. 이제 상표 계속 설명드리면서 느끼시겠지만 상표는 조금 복잡합니다. 근데 민소는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소와 목차가 거의 일치하거든요. 이 목차가 아마 대부분이 통합을 보실 테니까요. 통합의 교재 앞에 목차가 쭉 차례가 나와 있는데 거기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거를 복습할 때 옆에다 펼쳐 놓으시고 내가 오늘 본 내용이 어느 상위 목차 중에 여기 봤구나. 이거를 계속 위치 확인하시면서 복습해 주시면 돼요. 근데 1시간 안에 끊어주시면 돼요. 너무 자세히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진도가 한 30페이지 나갔어요. 그러면은 30페이지를 1시간에 보는 거니까 그냥 대충 했을 때 한 2분당 1페이지씩 보면 되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탁탁 넘겨주시면 돼요. 자, 특허 상표는 내용 복습이 이제 직전주에 진도 나간 거 있잖아요. 이거를 분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4분할, 화수, 목금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그리고 GS 단거나 복습은 이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요. 이 GS 단거나 복습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쓰기를 전주에 한 거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을 배운 거는 사실 전주입니다. 진도를 전주 거고 이건 전주예요. N-1이고 N-2예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 이걸 2개를 하면은 2주치를 복습을 하는 거예요. 2주치를. 지난주 거 내용 복습하면서 그 전주 거를 쓰기 해본 걸 통해서 또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GS 단거나 복습을 하냐? 책 한 번 더 읽으면 안 되냐? 이거를 하면은 뭐가 좋냐면은 내가 배운 내용을 실제 써봤잖아요. 그걸 써보면서 막 그 괴로움을 느꼈잖아요. 괴로워하면서 머릿속에 막 꺼내려고 막 노력을 해봤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안 되는 결과물을 봤잖아요. 그러고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내 머리에 어떻게 정리돼 있었고 내가 뭘 잘 못 꺼내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의 이제 학습 과정을 보면은 학습 추론합니다. 학습은 학습 데이터를 열심히 때려 넣고 추론은 그거를 함수에 넣어서 뽑아보는 거예요. 추론하고 한 번 이걸 사이클 돌리면 끝이 아니라 이거를 정말 수십, 수백, 수만 번 돌립니다.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 잘 해요. 그때 이제 검증이라는 작업을 거쳐서 얘가 진짜 제대로 결과값을 뽑는구나 라고 하면은 학습이 끝났다 또는 모델이 완성되었다라고 표현해요. 모델 완성. 이 인공지능이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의 학습 과정을 모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실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봐서는 사실 잘 모르고요. 그리고 심지어 한 번 그냥 보기만 해서 외웠다고 해서 공부가 된 게 아니에요. 정확히 공부가 되려면은 넣은 걸 꺼낼 줄 알아야 돼요. 밖으로 꺼낼 줄 알아야 돼요. 그 꺼내는 걸 실제로 해보는 게 쓰기예요. 근데 왜 쓰기를 그럼 현장에 이렇게 와서 하느냐? 힘들기 때문에 혼자서는 하기가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네, 쓰기 자체를 3월에 이제 처음 해보시는데 물론 어릴 때 뭐 100일장 출신 분들이나 뭐 그 논술 학원 이런 데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이공계 분들은 이게 솔직히 이거 놓은 지 오래 되셨잖아요. 막 글 써본 적 별로 없으시잖아요. 저도 이거 진입할 때 직전에는 거의 연애 편지 말고는 여자친구한테 쓴 편지 말고는 글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 꺼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버벅입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해주는 거고 현장에서 그렇게 꺼냈을 때 내가 뭘 잘 못 꺼냈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 경험을 한 지금 따끈따끈한 상태예요. 그때 예를 해주면요. 이 과정을 겪는 거야. 이 과정. 이걸 소위 피드백이라고 하죠. 이 피드백 과정을 겪고 나면은 그냥 학습만 계속하는 것보다 학습 한 번 하고 추론 한 번 한 다음 피드백을 하는 게 학습 효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시간이 덜 들어요. 다만 그 과정이 조금 괴로울 뿐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어떻게든 붙잡고 따라와 주시면 제가 이제 끌고 가면 따라와 주시면 이렇게 했을 때 책 한 권을 한 번 보는 게 2번 보는 게 아니라 4번, 5번 보는 효과가 오히려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이 됐을 때 이 토요일 거 암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뭐 1.5시간 이렇게 잡아놨는데 뭐 1시간으로 하셔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특허 상표 같이 암기하셔야 되니까 조금 양이 많죠. 이 암기에 대해서도 부담을 되게 많이 가지시는데 그건 뒤에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저작권 선택하시는 분들, 아직 내가 뭘 잘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둘 다 잘하실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좀 더 강사님과 케미가 잘 맞는 거를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최근에 합격률을 보면은 기보나 저작이나 둘 다 좋아요. 둘 다 합격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솔직히 공학 과목보다는 저는 법 과목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공학 과목은 약간 특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좀 매우 강한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제가 회로이론으로 합격을 했는데 회로이론 중에서도 거기도 이제 고인물 그 층이 있거든요. 이 고인물층은 문제를 하나도 안 풀어도 항상 80점, 90점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다. 본인이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분들 그냥 그거 하시면 돼요. 너무 꿀이죠.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저작과 디보 중에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요 정도 시간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좀 기능적으로 되게 좋았던 방법이어서 추천을 좀 드리면은 짜투리 시간을 굳이 따로 빼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예를 들어서 8시간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8시간을 풀로 다 채워서 책 읽지 마시고 끝에 일부러 빼놓는 거예요, 시간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피자 한 판을 먹으려고 해요. 그럼 피자 한 판 8조각을 한 번에 먹을 수도 있고 또는 피자 한 판 중에 한 조각을 미리 빼놔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게 치워놔요. 여기다 한 조각을 빼놔요. 그러면은 7조각을 먹어도 8조각 먹는 거랑 비슷한 정도의 배부름이 느껴집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한 조각 더 있네? 너무 좋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비유인데 이 공부를 하실 때 8시간을 내가 집중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8시간을 하나, 7시간 반을 하나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 30분 딱 빼놓고 한 번 더 공부하잖아요. 그럼 2번 보는 효과가 생겨요. 이때 뭘 보냐? 7시간 반, 7시간 반이라고 하니까 되게 길어 보이는데 과목별로 쪼개면 사실 몇 시간 안 됩니다. 그 공부 시간 동안에 내가 한 번 더 보고 싶은 거를 다 체크를 해주세요. 포스트잇으로. 그 메모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옆에다 그냥 보이도록 바로 펼칠 수 있도록 표시만 해놔요. 그러고 나서 걔를 빠르게 오늘 공부 종료를 예를 들어서 난 10시쯤 끝내겠다 또는 9시에 끝내겠다. 그거 30분 전에 전과학을 모아서 빠르게 읽는 거예요. 한 번 더 칠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효과가 납니다.
보기에는 조삼모사 같지만 우리의 뇌는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볼 걸 두 번 보면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은 아마 나중에는 이거 좋은데? 라고 싶으실 거예요. 이제 암기라고 하는 굉장히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암기는 1차 때는 사실 암기라는 게 특별히 필요가 없어요. OX 문제를 보고 답을 맞췄으면 아는 거고 틀렸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인풋 아웃풋이 너무 명확해요. 근데 쓰기는 단순히 내가 이 글자를 외웠다라는 사실만으로 답안지를 쓸 수가 없어요. 암기의 대상은 정확히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주소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 개념, 내가 공부한 이 판례가 도대체 조문 어디에 있었지? 이걸 모르면은 그 판례를 아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판례든 중요한 쟁점이든 그것에 보통은 이제 키워드나 두문자를 암기의 대상으로 먼저 생각하시는데 선결적으로 라벨을 먼저 외워주셔야 돼요. 라벨을 안다라는 거는 라벨은 이 판례의 이름을 말하는 이름. 이 판례 이름. 그 스터디를 해요. 어떤 판례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 판례 알아? 라고 했을 때 거기서 갑자기 두 문자를 던진다. 그러면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판례 알아? 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 무슨이 라벨이에요. 상표로서 사용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례 알아? 이렇게 말해야 돼요. 뭐 부정한 목적의 판단 기준 알아?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게 라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죠. 어떤 개념을 다룰 때 그것의 이름을 먼저 알아야 돼요. 너 이름이 뭐니? 라고 먼저 물어보지. 다른 건 그 구체적인 예의 스펙을 먼저 물어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키워드랑 이제 두 문자가 있는데 이 두 문자는 두 문자가 잘 맞으시면 두 문자로 가셔도 돼요. 근데 두 문자를 모든 내용을 두 문자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암기량이 이렇게 많아집니다. 이게 전부 다 외워야 될 내용이 돼요. 근데 키워드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면은 전체 중에 한 요 정도는 이미 이해의 영역으로 넘어가고요. 나머지만 암기의 영역이 돼요. 효율적이죠. 순서를 살짝 바꿨을 뿐인데. 이게 왜 가능하냐? 결국에 이 두 문자의 상당수는 키워드의 두 문자예요. 두 문자는 앞글자잖아요. 이 앞글자를 따서 열심히 외우는데 내가 외우고 있는 이 두 문자의 그 단어, 이 단어가 이 판례 사실은 키워드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린 이걸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외우지 말고 이게 왜 키워드지? 이 판례에 이런 단어가 있었네? 라는 걸 먼저 인지를 해놓고 그 다음에 아 맞다 이게 이거였지? 그럼 이 키워드를 좀 더 내가 쉽게 부르려면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탄단지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탄단지를 외워봐요. 그럼 탄이 뭐지? 탄소인가? 지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뒤에 글자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두 문자를 아무리 외워봤자 못 써먹어요. 그럼 나중에는 뭐가 되냐? 이 두 문자의 두 문자가 생겨요. 왜냐면은 이 두 문자가 어디서 나온지를 까먹어요. 여기서 나왔나 여기서 나왔나? 나중에 그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목차의 두 문자를 따기 시작하고 점점 이게 그렇게 됩니다. 참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탄단지를 생각해 보시면 탄수화물이라는 개념, 단백질, 지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뇌리에 먼저 박혔잖아요. 키워드가 먼저 머리에 박혀야 돼요. 그래야 걔네들을 엮어서 굴비처럼 엮으면은 엮을 때 뭘 내가 굳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뭘 데리고 다녀? 그냥 제목만 데리고 다니면 되지. 이렇게 할 때 두 문자가 진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먹히는 그 두 문자가 하나 있어요. 간접사실 두 문자예요. 간접사실 두 문자는 아까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상표적 사용의 판단 기준이에요. 얘는 지정 상품과의 관계, 사용 태양,
주지 점용성, 사용자 의도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뭐뭐를 판단하는 판례들이 상표에는 꽤 많은데 이 판례들은 전부 다 얘를 간접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간접사실에는 특별한 논리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무지성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 안에 들어있는 단어 하나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다 아시는 단어들이긴 해요. 단어들이긴 한데 개수가 많다 보니까 머리에서 처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묶어서 외운다. 정리하면 주소를 먼저 외우고 라벨을 외우고 키워드를 이해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간접사실 두 문자를 외운다. 이 순서대로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민소는 너무 큰 목표를 잡지 마세요. 어차피 4월까지는 쓰기를 직접 하시지 않기 때문에 약간 긁지 않는 복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민소를 되게 잘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내가 쓰지 않아서 나는 못할 뿐이다. 그래서 3, 4월 동안에는 3번 정도 덧바르면서 자연적으로 숙지 이해를 최대한 넓히시는 건데 강의 들으면서 열심히 이해해 보시고요. 목차 위주로 복습하시면서 최대한 이해를 높여주시고요. 그리고 짜투리 시간에 한 번 더 보면서 그래서 하루에 3번을 사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서 최대한 이해를 높인다. 자, 특허는 너무 정말 뛰어난 발명품이 있죠. 이 총알 자료를 열심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GS 출제 범위만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GS 출제 범위에 대해서 미리 이제 알려주시니까 그 범위에 대해서 열심히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총알 중에서도 이 부분을 특히 더 열심히 외우시면 된다는 거고요. 총알은 특히 이 스터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이게 좋은 게 번호가 다 있기 때문에 오늘 몇 개, 어디부터 어디까지 몇 번부터 외우자. 요거를 기계적으로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암기에 투자를 하시면 된다고 했는데 그 암기할 때 활용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상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소와 특허를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상표가 어려운 이유의 첫 번째는 사실 공부를 안 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서라는 거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구조적으로 민특상을 같이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상표는 상대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덜 하나 많이 하나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약간 얘가 후순위가 돼요. 민서는 처음 하는 거니까 양이 많고 힘들고 특허는 뭔가 좀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상표는 그래도 어떻게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좀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그런 이제 과목인데 얘는 그래서 더욱더 효율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효율적 접근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점점 더 많이 말씀을 드릴게요. 기초 JS 플러스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 효율을 제가 어떻게 챙겨 드릴 거냐면은 암기집을 이따가 이제 배부 받으실 텐데 맞다. 그리고 요 자료 있잖아요. 요 자료 여기 여기 첫 번째 페이지 여기에 그 오픈 카톡방 안내가 있어요. 이거는 꼭 다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자 파일로 드릴 수 있는 거는 다 여기서 전달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꼭 들어와 주시고요. 그리고 이 오카방이 뭐 운영하시는 강사님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이제 저를 비롯해서 그 박경주 변리사님도 같이 이제 이걸 운영을 하는 이유는 메일로 답변을 그러니까 질문을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걸려요. 메일은 좀 정제돼서 이렇게 드리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오카방은 바로 질문을 던지시고 최대한 저희도 빨리 답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즉시 어떤 해소를 하기에는 훨씬 이게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활용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무슨 얘기를 했죠? 네. 그 암기집을 일단 배부를 해드릴 건데, 이 암기집이라고 했는데 양이 되게 많아요. 네. 그게 심지어 교재에 있는 별표 1개랑 2개만 모아놓은 건데, 그래도 양이 그렇게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중에서 꽤 많은 부분이 이해로 넘어가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거는 그냥 굳이 안 해도 되겠네. 이런 게 되게 많아지실 텐데 처음에는 아직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냥 생 암기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 GS 때 필요한 꼭 외우셔야 되는 범위를 번호를 제가 따로 드릴 거예요. 그것만 일단 외워주세요. 네, 그것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 수업에서는 교재가 총 3권이에요. 그러니까 점선, 이게 이제 1순환 때 사용을 하는 교재고요. 2순환, 마지막에 이제 20회차 중에서 18, 19, 20, 이 세 강좌 동안에는 피날레라고 하는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 피날레 교재는 기본서와 다르게, 기본서 점과 다르게 쟁점 단위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쟁점. 쟁점이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답안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서는 답안지 형태가 아니에요. 기본서는 조문 순서대로 해설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의가 있으면 이 요건 뭐가 있고 요건 하나하나 관련된 무슨 판례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쭉 모아놓은 교재예요. 얘는 쟁점별로 박스가 다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390개였나요?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개수만큼 쪼개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별표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미리 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지난주에 진도 나간 내용, 기본서로 진도를 나가요. 판례집어 진도를 나가요. 그러면은 암기집에서 꼭 외우셔야 되는 거 암기 번호 외우시면서, 그리고 진도 나간 거를 피날레 대응되는 부분을 같이 복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본문에 채울 내용과 목차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같이 공부를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작년에는 이 피날레를 미리 좀 활용을 안 했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초 JS 플러스 쓰기를 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다 스포를 해놓고 쓰기 연습이 되겠냐? 완전 됩니다. 완전 돼요. 이거를 하나도 모르고 그냥 쓰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쓰는 것 자체 연습이 안 돼요. 쓰기 연습 자체가. 이 지식은 어차피 나중에 다 생겨요. 그거를 미리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쓰는 것 자체에만 집중해서 연습을 하는 게 그 쓰기의 목표예요. 그럼 그 쓰기를 할 때 뭘 얻어갈 수 있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문제를 읽는 연습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 목차를 잡는 연습을 할 거고요. 세 번째로 시간에 맞춰서 쓰는 연습을 하실 거예요. 읽는 연습은 이제 수능 국어 영역에서와 비슷하게 비문학 이제 독해랑 비슷하게 말 그대로 읽어 내려가는 것도 여러 번 하시면 늘어요. 네, 잘 읽게 돼요. 두 번째, 목차를 잡는 거는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설문과 배점을 고려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기초 JS 플러스는 이 설문과 배점이 비교적 평이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어렵게 연습을 하면은 목차 잡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이것까지 고려해서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평이하게 설정을 해놨고, 목차를 그냥 잡는 것 자체, 이 목차를 잡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답안지의 거의 전부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내용을 쫙 말할 필요도 없이 나 이거 말할 거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의 핵심이 사실 다 전달돼요. 답안지도 사실은 목차를 보면 이 사람이 아냐 모르냐가 보여요. 그래서 목차를 잘 잡는다라는 건 이 내용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잡는 연습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 조절. 시간 안에 써야 돼요. 네, 무제한 쓰기 대회가 아니에요. 2시간 쓰기 대회예요. 그래서 이 2시간 안에 쓰는 거를 2시간 하면 힘들어요. 처음에는 지금 아직 그 손목이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점점 강화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1시간씩 2번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주에 이제 2시간 쓰기를 할 건데, 네, 그때 내가 단련된 상태에서 2시간을 버텨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내용물 채울 때 필요한 암기 내용 범위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놨으니까 요거 봐주시고,
그리고 피날레 대응되는 쟁점 보면서 목차 어떤 식으로 잡으면 되는지도 미리 학습을 하고 오시면은 네, 요거를 연습을 충분히 해보실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자료는 이제 내일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대한 이제 별표 설명이고요. 본문에 이제 그러니까 교재 뭐 판례나 조문이나 아니면은 뭐 학설이나 이런데 옆에 별표 2개 달려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얘는 암기는 당연히 필요한데 이해도 해주셔야 돼요. 이해. 제가 별표 2개짜리는 좀 이해를 충분히 시켜드릴 거예요. 설명을 충분히 해드릴 거예요. 그거를 뭐 저와 똑같이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가장 좋고요. 결국에 이해의 결과물은 설명 가능이에요. 설명 가능. 남한테 내가 이걸 설명해서 이해시킬 수 있으면 내가 이해를 한 거예요. 역설적으로 반대로 그게 안 되면 이해를 못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별표 1개는 그냥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제 교재는 포인트가 이제 1번부터 해서 80번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포인트마다 중요도가 조금씩 다른데 네, 이 3개짜리는 당연히 매번 회독 때마다 봐주시면 되고 이거는 목차 라벨이랑 본문 내용 다 그냥 완전 숙지해 주시면 되고 2개짜리는 매번 봐주시긴 하는데 조금 더 목차나 라벨들 위주로 봐주시면 되고 별표 1개는 시험까지 한 번 정도 봐주시면 되고 별표가 없는 애들도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그런 걸 책에 왜 넣어놨냐 싶으실 수 있는데 여력이 되시면 보시면 돼요. 네. 박형준 변리사님이 이따 또 수업 때 아마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리고 저기 웰컴 클래스에서 아마 말씀해 주셨을 텐데 그 노른자 공부법 말씀하셨을 거예요. 네, 노른자 공부법. 이 노른자에 해당하는 여기에서 한 70% 정도의 내용이 사실 출제가 되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출제가 좀 적게 되는데 이 70%도 사실 여기 이 주변에 붙어있는 애들까지 치면은 한 80%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 나머지 부분이 공부의 양이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훨씬 크다. 훨씬 많다. 그래서 이 양을 내가 다 보기 위해서 보려고 공부를 하면은 이 전부를 보려고 하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내용이 짱돌이 된다. 실제 짱돌은 여기만 짱돌이에요. 흰자만. 근데 나는 노른자도 짱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뭘로 해결을 해야 되냐? 일단 리걸 마인드가 있으면 좋아요. 리걸 마인드.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뭐 갑과 을이 뭐뭐 해가지고 이렇게 싸웠어. 누가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했을 때 이건 갑이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나오는 거. 이런 걸 리걸 마인드라고 해요. 직관 같은 느낌이죠. 네, 이게 있으면 좋고 그게 아니면 이제 기도 메타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문제 나왔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득 이상 분들도 또는 그 과목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누구도 잘 몰라요. 그럼 그런 문제 왜 내냐? 변별력을 주기 위함인 건데 그 변별이 어디서 당하는 줄 아세요? 내용에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으로 변별이 돼요. 시간.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보통 시간 조절에 정말 참사가 생깁니다. 이 문제 2번이 나왔어요. 원래는 1번 36분 정도 풀고 2번 문제를 24분 정도에 끊어야 되는데 여기서 시간 변별에서 이제 걸러지는 분들은 이 문제를 막 30분씩 풀어요. 그러면은 3번, 4번 합쳐서 1시간을 풀어야 되는데 54분밖에 안 남아요. 여기서 이미 말린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내가 이 부분이 나왔을 때 열심히 풀어봤자 어차피 답안이 별로 크게 다아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정신 딱 붙잡고 시간 주어진 것만 쓰고 넘어갈 수 있는 결단력이 있으면은 이미 앞지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인드를 중요한 걸 잘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잘하고 이 시간 변별에서 안 당하잖아요. 그럼 고득점이에요.
이게 진짜 역설적인 거예요. 잘하는 걸, 중요한 걸 더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실제로 고득점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짱돌 만든 사람보다. 모든 걸 다 잘하면 어떻게 되냐? 모든 걸 다 잘하면 보통 한 과목만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원툴로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한 과목 꽈락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게 공부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황벨로 가야 돼요. 황벨. 민특상 황벨. 문제 1, 2, 3, 4 황벨. 이렇게 가야 돼요. 그게 제일 고득점이에요. 네. 평범한 게 가장 강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원래 OT 진짜 짧게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9시 수업을 처음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기초 JS 9시 수업을 처음 해봐서 처음에 살짝 당황했어요. 뭔가 여러분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냥 이 시간표가 잘못인 것 같아요. 원래 다른 학원은 이제 9시 반에도 시작을 하는데 저희만 9시거든요. 이거 시간 늘린 지는 지금 한 몇 년 됐는데 저도 잘 적응이 안 돼요. 왜 4시간씩이나 하냐. 그러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혼자 공부하면은 3, 4시간 걸릴 거를 같이 공부하면 30분이면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이해시켜 드리려고. 그래서 수업을 길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6시, 1시를 넘겨서까지 하진 않겠습니다. 네, 그거는 많이 제가 참아볼게요. 원래 실제 지금까지 많이 넘겨봤는데 많이 참아보겠습니다. 계략적인 좀 상표법의 체계를 좀 보면은 상표라는 개념이 등장하고요. 그게 아니죠. 상표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이 상표법과 관련해서는 이제 목적 조항이 있죠. 1조에. 네, 1조의 목적 조항인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수요자, 상표 사용자 보호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상표법의 목적을 지배하는 좀 더 상위의 개념이 이제 기본 원리라는 게 있어요. 기본 원리는 단어 자체는 생소하실 수 있는데 다 아시는 거예요. 선출원주의, 등록주의, 속지주의, 아니면은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 원칙, 이런 많이 들어보신 표현도 있죠. 이런 게 조문에는 없어요. 특정 조문에 담겨 있는 게 아니고 그 조문 위에 존재하는 걸 이제 기본 원리라고 하는데요. 그걸 살짝 보실 거고요. 그리고 이 상표의 어떤 종류들이 있어요. 종류들. 구체적으로 상표, 당연히 상표가 있고 상표가 아닌 권리들도 있죠. 네, 단체표장, 증명표장, 업무표장, 지표단, 지표준. 이거는 왜 상표가 아닌데 상표법에 넣어놨냐? 지표단법을 따로 만들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거의 다 똑같은데. 그래서 공통적인 내용을 갖다 쓸 수 있도록 상표 끄트머리에 살짝 넣어놓은 거예요. 걔네들을 같이 마지막에, 얘는 책의 마지막에 나오고요. 그리고 상표 안에서도 이제 일반적인 상표에 대해서 쭉 배우실 거예요. 내용을 배우시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좀 특수한 유형의 상표들이 있죠. 입체 상표, 색채 만들어진 상표, 이런 것들을 이것도 끝에 2개 묶어서 얘네 출제는 나오긴 나와요. 아예 안 나오진 않아서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개념, 상표 관련 개념이라고 하면은 앞쪽에 나와 있어요. 상표적 사용, 상표 유사, 상품의 유사, 그리고 상표의 식별력,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런 내용들은 총론적인 내용이어서 뒤에 다 갖다 쓸 거예요. 그래서 앞에 모아가지고 한번 좀 정리를 하는, 그렇게 이제 진도를 나갈 거고요. 자, 이 상표라는 거는 기본 원리 중에 등록주의라는 게 있어요. 미국은 사용주의입니다. 그래서 상표를 사용만 해도 권리가 생겨요. 근데 우리나라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등록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해요. 그럼 등록을 어떻게 시켜줄 거냐? 그 등록을까지 가는 관문이 있는데 그 관문을 이제 심사라고 합니다. 심사를 거쳐서 등록을 시켜주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심사는 이제 절차적인 면과 실체적인 면이 있어요. 이 심사의 절차적인 면이 이제 되게 약간 거부감이 있으시는 이익 제도라든지 심사관의 조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확실히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나오더라도 거의 특허법에서 내요. 그래서 상표에서는 살짝 묻어가는, 하지만 아예 모를 수는 없는, 그래서 여기는 좀 컴팩트하게 정리를 할 거고요. 대부분의 중요 내용은 다 여기 있어요. 상표는 이 실체적 요건이 거의 전체 내용 중에 절반을 차지합니다. 일명 거절 이유예요. 33조, 3조부터의 38조, 33조이랑 각호, 그리고 34조이랑 각호, 34조 사망, 35조까지 이 내용들이 다 등록 요건으로서 하나씩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심사의 연장으로서의 심판이 이제 거불심과 무효심판이 있죠. 이 거불심과 무효심판은 제도를 자세히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뭐가 나오냐? 그냥 거절 이유를 물어볼 건데 맨날 의견 제출 통지 물어보면 지겨우니까 거불심으로 바꿔내거나 아니면 무효심판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껍데기만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절차는 이제 주체별로 심사관 출원인 제3자를 나눠서 볼 거예요. 네, 그리고 일명 이익제도가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출원인의 행위에. 그리고 이 심사의 또 하나의 연장, 국제적 연장이 이제 국제 출원이라는 게 나오고요. PCT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훨씬 낮습니다. 네, 별게 없어요. 이거는 되게 짧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역대 딱 한 번 기출이 되었어요. 근데 51회에 대해 가지고 51회니까 지금부터 이제 10년, 11년 전이죠. 네, 나올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 이 상표가 결국에 등록이 되고 나면은 등록 결정이 되고 나면은 등록료 납부하면 설정 등록이 되고요. 그럼 상표권이란 권리가 발생하죠. 네, 권리라는 거는 이제 민법에서 배우셨다시피 권리 내용과 변동해가지고 변동하면은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정리를 하실 텐데 그 내용들 중에서 특히 이제 상표권의 공유가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갱신 등록 신청 이 정도가 조금 중요합니다. 그 내용은 적극적 효력과 소극적 효력인데 이렇게 추상적인 내용으로 나온 적은 사실 거의 없어요. 이거는 거의 한 20년 전쯤에 한 번 나온 적이 있고 그거 외에는 대부분은 사실 침해 그리고 그에 따른 조치로 문제를 물어봅니다. 바로 작년에 이제 기출 문제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좀 그래도 꽤 길게 물어본 문제가 나왔거든요. 꽤 그래도 자주 안 나왔었는데 이게 한번 나와서 여기가 한번 출제가 되었고 네, 침해 파트는 여전히 너무 중요합니다. 침해 파트. 자, 그리고 상표법에만 있는 특유한 심판 제도가 있죠. 취소 심판입니다. 이 취소 심판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일단 컨셉을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상표권자에게 또는 사용권자에게 어떤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다는 거는 그 반대급부로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를 줬고 그의 반대급부로 의무를 줬고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 사후적으로 등록 이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가 취소 심판이에요. 이것과 무효 심판의 차이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무효 심판은 등록 자체의 원시적 하자를 근거로 소멸시키는 제도예요. 취소 심판은 의무 위반에 대한 등록 이후의 사후적 제재예요. 완전히 결이 다르죠. 네. 그래서 어떤 의무에 대해서 먼저 배우실 거고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이런 효과가 생긴다라는 것을 연결해서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네, 뭐 하나씩 이렇게 점 1부터 해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10시 10분부터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